예, 시간 2분 정도 남았습니다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시민 여러분, 학생들 지난번에 야스퍼스 들으면서 실존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네. 오늘 더 어려워지는데요. 어떡하죠? 예. 저희들이 사실은 이 생철학, 실존철학 이렇게 했지만 생철학, 실존철학 다 같은 한 묶음입니다. 크게 보면 오늘 이렇게 하이데거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보통 실존철학 했을 때는 그 전 단계에 저희들이 잡는 대륙 철학자로 쇼펜하우어라든지 조금 올라갑니다만 덴마크 케아케고르라든지 그 다음 니츠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대륙 독일 철학자 혹은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제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실존주의라고 하는 시대사적 흐름을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실존 철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들었던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만든 새로운 하나의 학문적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실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실존 철학 하면 독일, 프랑스, 이렇게 대변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야스퍼스, 그리고 또 무슨 하이데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프랑스 사람입니다. 사르트르 있고요. 시몬 보바르 있고, 멜로뽕티 같은 사람들. 대부분 지금 프랑스 사람들인데 오늘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들 만나게 될 텐데 아주 실존 철학 안에서 좀 독특한 분입니다. 야스퍼스 혹은 사르트르와는 조금 또 다른 방식으로 실존 철학, 본인 스스로 실존 철학자가 아니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분은 이 실존 철학에서 이루어진 이 문제를 존재라고 하는 형이상학적인, 원래 실존 철학은 혹은 실존주의는 기존의 전통적인 형이상학을 반대하고 나섰고요. 반형이상학적입니다. 혹은 헤겔의 관념론에 대한 반관념론적인 방식으로 출발을 했던 학문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개인, 인간 혹은 삶을 철학의 주체로 올렸던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고요. 그 반면에 이 실존 철학에 대립되는 그 시대적 상황에서 영리분석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성이라든지 논리라든지 언어라는 것을 철학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탐구했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추상적인 언어 혹은 논리의 문제를 따지는 걸 좋아했죠. 반면에 이 실존 철학은 살아있는 이 개인의 삶 혹은 개인의 주체적인 문제 기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쪽은 살아있는 생동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했다면 다른 쪽에서는 문자라든지 추상적인 논리를 철학의 대상으로 삼을 아주 대표적인 현대 철학의 두 조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는 것이 지금 앞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2학기 때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주제 말긴 하이데거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우리 하이데거와 관련해서 강연해 주실 김재철 교수님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화란어과를 졸업하셨고요. 외국어대학원 철학과 석사학위를 마치고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대한철학계 연구이사를 역임하셨고요. 현재 한국하이데거학회 정보교류이사, 한국해석학회 편집위원, 그리고 경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역서로는 삶과 현존재, 종교적 삶의 현상학, 하이데거. 근데 좀 너무 간단한 것만 있네요, 그죠? 하이데거 두 줄 굉장히 많이 번역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아주 저서 번역서들이 안 나와 있어서. 뭐 다 아실 거예요. 하이데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면, 하이데거의 주저를 많이 또 번역을 하셨고요. 하이데거를 한국에서 이해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장 철학자이십니다. 오늘 2부의 사회는 경북교육대학의 김영찬 교수께서 토론 사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교수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모교체랑은 너무나도 유명한데요. 예, 제가 한 10년 전에 한번 와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와보니까 이제 뭐 이미 제가 알고 있지만 이제 모교 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더 확장되어가지고 예, 오늘도 보니까 또 시민 인문학 강좌를 또 시내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 인문학 이런 쪽도 하고 계시고 또 예전에 모교 세미나였던가요? 그 전통을 계속 이제 이어서 모교 철학 콜로퀴움으로 지금 이제 계속 하고 듣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거 뭐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런 어떤 그런 학술 프로그램을 장시 긴 세월 동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예, 지역에 같이 저도 이제 경북대학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제 가까이서 이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오늘 이 시간 제가 이제 대학원 수업인데요. 예, 목요일 철학에서 목요일날 불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또 덕분에 또 우리 대학원 학생들도 이제 와서 이 분위기를 좀 제대로 느끼고 가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맡은 이제 마틴 하이데거인데요. 정말 지난한 아주 어려운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주저 존재와 시간을 독일 사람들이 다시 독일어로 번역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철학으로 아주 악명이 높습니다. 또 이제 보니까 오늘 1시간 하고 이제 1시간 토론인데 정말 1시간 안에 이런 하이데거 철학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항상 이 하이데거 관련 이제 발표나 강연을 하고 오면은 밤잠을 못 잡니다. 항상 절망해요.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못할까? 저의 한계를 이제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 오늘도 또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가능하다면 조금 이제 오늘은 좀 전문적인 어떤 하이데거 주제보다는 좀 하이데거를 좀 소개하는, 그다음에 하이데거의 중요한 어떤 개념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맥락을 놓칠 수도 있긴 있지만 이제 그런 개념들 중심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부제를 존재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네, 하이데거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듯이 자기 사유 전체는 존재의 의미를 찾는 어떤 그런 긴 사유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 그림을 리히튼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했는데, 인터넷에 이제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이제 이미지입니다. 리히트라는 말은 영어의 라이트, 빛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뒤에 tum을 붙이면 이제 동명사가 된 거죠. 이제 번역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라틴어의 룩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라틴어 룩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방 비춘다, 빛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장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벌써 이제 이 존재와 관련된 논의 속에서 이 빛의 메타포는 이미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플라톤의 이제 선의 이데아도 태양이죠, 그죠? 태양이고, 또 그의 영향을 받은 플로티노스 일자, 태양, 저희 빛의 형이상학이라고 일컫는 이 빛이라는 어떤 그런 메타포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형이상학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이데거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금방 말씀드린 두 번째 의미, 장소라는 개념으로 존재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후기에서 저희 토폴로지컬한 소위 미상학적 번역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상당히 장소론적인 개념으로 이 존재 의미를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살았던 그 프라이부르크이 소위 슈바르츠 발튼, 우리 식으로 하면 흑림이라고 하죠. 대낮에도 캄캄할 정도의 아주 빽빽한 나무로 뒤덮여 있는 거기 가면은 이 소위 벌목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작업이 뭐냐면은 주변을 좀 공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공터를 만들면 갑자기 그리고 빛이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서 주변을 밝힙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의미는 어떤 일본 학자는 아예 우리의 한자의 무자가 일종의
이 문자의 형태, 이 모양 자체가 상당히 나무를 벌목하는 잘라놓은 어떤 그런 형태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나중에 조금 얘기지만 하이데거의 존재는 오히려 무에 가까운 것입니다. 빈터, 공, 모든 존재자가 존재케 되는 자유로운 터. 그래서 이 리퉁을 우리 한국에 이제 하이데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번역하면 환히 열린 터다. 모든 존재자가 존재자로서 개방되는 터.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이제 시작하면서 존재 의미를 좀 먼저 이렇게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리퉁이라는 이름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려고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예, 뭐 하이데거 스스로가 아리스토텔레스를 얘기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는 태어나서 사유하다 죽는다. 이 세 마디면 철학자의 소개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철학자는 자기의 사유로 말한다는 거죠. 자기의 사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지식사회학적인 어떤 배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뭐 많이 얘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뭐 하이데거에서도 이게 적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사유만 그의 어떤 사유의 내용만 알기보다는 조금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사유의 어떤 그런 배경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었는지도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이력을 1889년에 태어났습니다. 이 1889년에는 좀 천재들도 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태어날 때죠. 대표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찰리 채플린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히틀러가 태어납니다. 특히 이제 찰리 채플린, 하이데거, 뭐 히틀러는 뭐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겠지만은 채플린은 독재자를 이제 소위 무성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히틀러를 비판했다고 한다면은 하이데거는 소위 나치 연관, 나치 관련 때문에 끝까지 오명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1889년에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1903년, 뭐 9년 사이에 이제 그 김나지움을 이제 다녔는데, 이제 뭐 학비가 없어서 이미 이제 가톨릭으로부터 장학금 지원을 받고 신부가 되는 걸로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을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과정인데, 그가 다니던 본당 신부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이 브렌타노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논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이데거가 평생 자기가 철학의 어떤 주제로 사유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브렌타노는 하이데거의 스승인 후서의 스승이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에 관하여 이것이 상당히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뒤에 조금 있어 밝혀질 겁니다. 벌써 이제 고등학교 졸업 때부터 이런 철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를 그래서 이제 이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 입학했지만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자 신부가 되어서 프라이브룩 대학의 소위 신학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신학을 한 2년 정도 공부하게 되었죠. 스콜라 철학이라는 전통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하이데거 철학의 내용 중에 해석학이라는 것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일본인이 당신의 철학에서 항상 이 해석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디서 이런 어떤 해석학을 알게 되었느냐 했을 때 바로 자기가 신학부에서 공부했을 때 소위 사크라 헤르메노이티카, 소위 성서 해석학, 이런 공부로부터 이런 해석학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철학은 바로 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유래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명한 말로 유래는 미래로 남는다. 이때는 상당히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역량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 논문으로는 바로 이제 그 당시 때 후설의 어떤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심리학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수 자격 논문도 둔 스코투스의 범주론과 의미론이라는 이런 이제 논문을 쓰게 되는데요. 현상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주제 중 하나, 엔스 로기콘, 논리적인 존재자의 존재 방식을 이제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심리학주의자들은 상당히 이걸 심리학주의적으로 이제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후설의 비판 이런 것들을 이제 내용으로 하고 있는 논문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후설의 현상학에 굉장히 어떤 깊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고,
19년 훗설의 조교가 됐는데요. 당시 훗설은 브리테니카 사전으로부터 현상학이라는 어떤 그런 아티클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 중에 현상을 공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은 유일하게 현상학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는 나와 하이데거밖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하이데거가 굉장히 정통해 있었습니다. 예, 이제 29년에 이미 사강사로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벌써 이미 한나 아렌트가 말하고 있듯이 하이데거는 30대 초반부터 독일 철학계의 숨은 왕이라는 별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하셨던 강의 내용들은 그 이전에 소위 신칸트 학파라든지 그 이전에 어떤 그런 아카데믹한 철학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한 것처럼 상당히 실존 철학적인 냄새를 풍깁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학생들에게서는 바로 이런 현사실성, 실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가다모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라하로 몰려들었습니다. 몰려들어서 하이데거의 강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제대로 업적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있었던 업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존재한 시간을 쓰려고 했던 어떤 그런 원고 문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를 훗설이 소개해가지고 니콜라이 하르트만이 정교수가 되고 조교수 자리가 비었을 때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원래는 마이네케라는 사람한테 빌렸었습니다. 마이네케죠. 마이네케 망케인가요? 하는 사람한테 빌렸었는데 우리가 막 쉘러가 문교 성에다가 여기서 당신이 죽도록 오명을 가지려면은 하이데거 위에다 그 사람을 올려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순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소위 그 젊은 하이데거가 그만큼 학교에서는 굉장히 반해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9년에 바로 훗설의 스승의 자리, 레오시트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왔고 그 유명한 소위 형인상학이란 무엇인가는 강의를 했습니다. 이 형인상학이란 무엇인가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이 등장하는데 존재는 무다. 이것은 이미 뭐 헤겔도 논리학에서 얘기했던 거지만 헤겔이 말한 논리학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는 무다. 근데 뒤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때 일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일본 유학생들이 존재는 무다라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직방으로 그걸 알아들었답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거기에 있는 유럽 사람들은 당연히 못 알아듣다는 걸 하이데거 스스로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위 아시아적 사회에서 존재는 무다라고 했을 때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것을 직방으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이데거의 어떤 사유가 아시아적 사유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오늘날도 소위 노자 장자처럼 또 이런 등등해서 하이데거의 비교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년에 소위 프라이부르크 대학 총장 맡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상당히 이제 하이데거가 그런 친나치적인 어떤 성향의 글이나 이런 것들 조금 발표하게 되죠. 독일 대학의 자기 주장이라는 이런 것들 좀 발표하게 되는데, 사실상 근데 1년 만에 이 총장직은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5년에 하이데거 전집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자기 그 전집 맨 앞에다가 하나의 모토로서 소위 여기 보면 닉트 베르케 자기의 어떤 사유라는 것은 어떤 저작이 아니라 하나의 길이다. 이렇게 하면서 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하이데거 전집이 거의 한 100여 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는 매번 모든 강의를 그 전 여름 방학 때 다 써가지고 그래서 포화레이전 앞에서 읽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 제자인 베르테라는 신부에서 진행되는데요. 하이데거는 아까 앞서 이제 본 것처럼 상당히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렇지만 상당히 어떤 카톨릭지스모스, 소위 카톨릭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증을 느끼고 그가 그것을 포기하고 철학으로 가는 것도 바로 이 카톨릭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톨스토이라든지 딜타이라든지 릴케라든지 키에르케고르 이런 것을 접하면서 그런 카톨릭주의의 어떤 건 정형화된 어떤 그런 좀 교조적인 어떤 그런 것부터 이제 벗어나서 오히려 여기 보면은 이제 불투만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런 개신교 신학자와 상당히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는 다시 이 베르테 신부에 의해서 진행했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존재와 시간이 그의 주제입니다. 예, 그 주제를 쓴 곳이 바로 이제 프라이버게티에 보면은 토트나우베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게 조그만 이제 휘태, 오두막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무슨 세컨다리, 많은 어떤 그런 참고도 수도 없이 존재와 시간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산봉우리에는 정적이 있다.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정적도 있는 것입니다. 겨울밤 사나운 눈보라가 오두막 주위를 힘을 합쳐 모든 것을 뒤덮을 때야말로 바로 철학을 할 시간이다. 라면서 이 산 속에서 존재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라는 것은 이 수많은 어떤 존재자의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아니라 정적과 같은 것이다. 존재자의 의미는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존재는 말없이 우리를 엄습하여 우리를 침묵하게 한다. 존재 사용한 소리 없이 말 들어오는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뒤에 좀 말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자유의 어떤 사유를 하나의 길, 우리 아시아에서 말하는 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저작론들이 주로 숲길 또는 펠백, 소위 들길 또는 이정표, 백마르길 길과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숲속의 길을 걷듯이 어떤 길을 또 찾아가듯이 헤매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이 사유의 길이다. 그렇지만 그 숲속에서 길을 잃을 때 우리 특히 이제 하이데거에서는 소위 존재 경험을 한 하유자로서는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바르메네스라든지 헤라클리토스 같은 이 산지기라든지 어떤 그 산속에 있는 어떤 그런 여기 표현에 따르면은 나무꾼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뭔가 그 길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사유의 길은 곧 숲길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끼친 이제 철학적 영향이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린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들을 새롭게 어떤 그런 재해석입니다. 특히 이제 그의 존재 사유를 이제 제시할 때 진정한 어떤 시원적 사유를 바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을 재해석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플라톤 이후 니체에 이르는 철학 철학 전체를 존재 망각의 역사다라고 하면서 해체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대부터 저희 중세 근대의 어떤 수많은 어떤 철학자들을 재해석하고 그들과 대결하는 그런 어떤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생철학과 실존철학인데 이 생철학자와 실존철학의 어떤 철학적 의의를 굉장히 강하게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니체를 이만큼 이렇게 철학의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철학의 반열에 올린 철학자가 다름 아닌 하이데거다. 뿐만 아니라 딜타이 같은 그 당시 주목받지 못했던 이런 철학자를 굉장히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철학으로 자리매김한 사람이 바로 하이데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이데거 철학을 저희 전기 후기로 나눌 때 더 이상 자기의 전기는 여전히 기존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인 용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언어를 쓰는 한 어떤 정말 철학적 사회의 어떤 선입견을 넘어설 수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진정한 어떤 존재 사유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떤 시적인 그런 사유, 예술적인 차원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 이런 상당히 시적 사유하는 데서 헤이든이라는 릴케라든지 크라클 등등의 이런 시인들의 해석이 나타나고 특히 또 이제 후기는 예술 철학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보고 세잔, 끌레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양한 이제 평가가 있었는데요. 아르마니의 소크라테스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니까 아다마 같은 예언자다.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의 차이퉁이라는 신문에서는 이 사람 안에 세계 철학사의 모든 지혜가 직결되어 있어요. 그가 남겨놓고 간 어마어마한 작품은 지금까지 그 모든 철학적 문헌이 할 수 있었던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이 그의 독자를 물음의 시면으로 힘을 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르몽드지에서는 저희 하이데거라고 이제 얘기했어요. 여기는 약간 좀 비꼬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반면에 아까 이 나치 연루된 것과 연관해서 소위 바리아스 같은 사람이 아주 두꺼운 책으로 소위 하이데거를 나치 철학으로 비판했습니다. 하버마스 같은 사람은 상당히 중도적인 입장에
있었죠. 데리다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중도적인데, 이 지적 같은 사람은 하이데거 나치즘은 그 당시 때 이 그 독일의 지식인들이 추구했던 어떤 이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에게는 그들이 추구하던 이념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이데거의 그 내셔널 소시얼리즘은 더 밀고 나갔어야 됐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뭐랄까 평가가 이렇게 이제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이데거가 없었다면 20세기 철학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샤르트르의 어떤 주제인 존재와 무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존주의는 소위 휴머니즘이다 라는 것은 이 하이데거 철학을 상당히 소위 하이데거 존재 시간에 나타난 어떤 실존주의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상당히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전통 해석과는 다른 또 해석학을 열게 되고, 아담이야말로 해석학적 철학, 미껴라 마찬가지로 철학적 해석학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턴, 헤르메노티컬 턴을 이루게 한 것이 바로 하이데거 영향을 받은 이 가다머가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비판 이론가 중에서 특히 마르쿠제가 바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이데거 일상인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던 사상. 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불트만을 얘기한 것처럼, 예, 불트만과 함께 굉장히 깊숙한 교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불트만의 엔트미톨로기 기lum이라는 소위 탈신화라는 개념이 신약 성서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하이데거의 어떤 실존 개념에서 가져서 실존적 신약 성서 해석이라는 어떤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빈스방어라든지 메다르트 보스 같은 사람이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죠. 하이데거가 소위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 분석, 나자인스 아날리틱이라는 말을 정신분석이라는 개념으로 가져가지고 소위 정신의학하는 방법론으로 적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정치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다양한 예술이라든지 여러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어떤 사회 내용을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물. 철학에서 근본 과제는 존재를 묻는 것이다. 예, 그 중에 이제 이 쉐링도 이런 물음을 물었고, 라이프니츠도 똑같은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이데거도 이 물음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왜 있는 것은 있고 없지 않은가? 예, Warum ist das Sein überhaupt vielmehr nicht? 왜 존재자는 도대체 있고 무가 아닌가? 없지 않은가? 이 물음. 이거 너무나 당연한 물음인데요, 그렇죠? 네, 이 물음을 평생 이 물음을 묻고 그 물음을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캐내려고 하는 것이 그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존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어서 거기다 뭔가를 묻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군더더기를 붙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의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채권류에다 종차를 두하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뭔가 그 범위를 정해야 되는데 이 범위가 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 보편적이어서 마치 무와 같은 거죠. 해결식으로 표현합니다. 굳이 규정한다면 규정될 수 없다는 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어요. 무규정적 정성. 예, 그렇지만은 이 철학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자명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가장 무거운 무게를 다시 부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철학은 근본적으로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을 있음에 대한 존재에 대한 물음은 어떤 면에서는 모든 존재자가 존재자로 정립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있음이 함께 이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자를 이해하려면은 가장 먼저 앞서 가장 확실한 것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 그만큼 다시 이 존재 물음은 이 철학의 중요한 어떤 과제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다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다 있는 것이죠. 가장 먼저 모래, 산, 강, 바람, 하늘 이 자연적인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만든 것들. 우리 고처는 주로 이제 하이데거는 이걸 손안의 존재자라고 얘기합니다. 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특히 이제 이 있는 것은 굉장히 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이데거는 눈앞의 존재자. 일본 사람들은 그걸 목전 존재자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눈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험 감각적으로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1, 2, 3, 4 이것도 있네요. 그죠? 그렇지만 금방 이런 탁자가 있거나 물병이 있거나 저기 나무가 있는 방식이랑 1, 2, 3, 4가 있는 방식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또 있잖아요. 그죠? 1, 2, 3, 4가 있기 때문에 우리 월급 계산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저희가 심리학주의 얘기하면서 소위 앤슬로기크, 논리적인 존재자의 존재 방식을 어떻게 제시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 심리적인 슬픔, 고통, 이것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그냥 겪는 거예요. 세월호가 온 지금 국민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 용, 이것은 오늘 영미 철학자들이 보면 이거는 소위 난센스에 해당되는 소위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이지만 이것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소설이라든지 문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 윤리적인 가치적인 것, 이런 것, 사랑, 우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념적인 것. 예, 칸트는 세계를 이념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재자의 총합이라는 개념.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념적인 것을. 그것도 있는 것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인간. 인간도 여기 저기 뭐 말하는 자연적인 고양이, 물고기, 참새처럼 있는 것이지만은 그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실존 철학자는 인간에 있으면 고양이라든지 새가 있는 것과 다르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그지스트 한다. 인간은 이그지스트 한다. 엑스티리언 한다. 뭔가 있으면 있음이되 다른 것과는 다른 것에 있음과는 다르다. 영혼, 귀신, 천사 이것도 있습니다. 뭐 이것을 부정할 수도 있지만, 예, 신도 있죠. 그죠? 뭐 이것들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수많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뭐 3인칭 단수 현재 영어로 썼습니다. 있습니다. 그죠? 이 is라는 너무나 짧은 이 마디 하나로 이 모든 수많은 다양한 존재자 전체가 말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브렌타노의 논문을 하이데거가 접했다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신비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낱말 하나로 모든 존재자 전체를 그냥 통칭할 수 있냐고요. 이 is라는 낱말이 가지고 이 단일성. 이것을 이제 스콜라 철학자는 존재의 유비 이렇게 바로 이 is야말로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근데 이 is를 어떻게 이해해왔고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가 하이데거의 어떤 그런 철학적인 과정입니다. 예,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특히 이제 이 경험적 실제론자들은 그냥 있는 것. 뭐, 거기에 존재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 당연히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있는 것이죠. 예, 이것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이제 어떤 부재적인 어떤 있음을 얘기할 때는 뭔가 당황스러워 한다는 거죠. 예, 과학적 실제론자들이야말로 가장 눈앞에 있는 것이 존재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중성자는 있는 것이니까. 예, 예전에는 어떤 그런 현상을 가지고 그것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소위 중성자 가속기를 틀어서 뭔가 하나의 어떤 실제적인 것으로 경험한단 말이죠. 왜 있는 것이. 그렇지만 한때는 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라는 의미 속에는 우리가 조금 더 하지만 현존과 부재의 의미가 같이 다 동반되어 있는 거죠. 세월호로 인해서 우리 자식들이 지금 부재한 눈앞에 있는 것과 부재한 것과 분명히 틀린 거죠. 그렇지만 지금 없다는 이 부재는 그 자식의 존재의 의미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강한 존재의 의미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묻자. 아까 이 괴테가 한 마디죠. 산에는 정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산에 왜 올라가십니까? 그냥 건강을 위해서 올라가십니까? 저는 산 위에는 정적이 있습니다. 정적은 어떻게 있는 건가요? 이건 자연적인 사물처럼 있는 건가요? 논리적인 숫자처럼 있는 건가요? 정적은 어떻게 있습니까?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야말로 가장 존재의 있음을 말 자체가 있는 이상하죠. 있음의 있음을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것일 수 있다라고 하이데거가 그 괴테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날 소위 말하는 어떤 논리학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물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물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만 그만 이런 것이 있는 것과는 다르죠. 예, 그렇다면 또 존재는 있어야 합니까? 모든 존재자가 존재하잖아요. 존재자가 있기 위해서라도 존재는 있어야 합니다. 그럼 존재가 있다는 말은 무슨
제가 이 경북대 취직을 할 때 인터뷰를 하는데 제 선임 교수님 신호영 교수님인데요. 저한테 물었어요. 학생들한테 존재란 말을 가장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봐라. 저한테 물었어요. 정말 제가 그래서 없이 있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없이 있음입니다. 그러니까 신호영 교수님 매온 그리스어로 매온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통했어요. 예, 존재도 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수많은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낱말 하나로 다 단일적으로, 통일적으로 말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이 존재 방식들은 다 틀리죠. 그죠? 오늘은 자꾸 이쪽으로 환원시키고자 합니다. 그죠? 다 환원시키고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난센스에 해당되는 것들. 지시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어느 형이상학적 부담을 지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논의 자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즈는 없는 거니까요. 바로 이 없다는 것. 그래서 하이데거 나중에서 존재론적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즈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존재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없이 있습니다.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는 어떻게 있느냐? 하이데거가 아주 기발한 독일어를 이용해서 독일어는 여러분 명사에다가 en을 붙이면 인피니티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니트에다가 en을 붙여 니텐 해가지고 동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니트, 무는 무한다. 뭐 번역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존재는 어떻게 있느냐? 존재는 사건화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신은 어떻게 있습니까? 신은 임재해 있습니다. 프레젠트. 논리적인 것은 어떻게 있습니까? 하이데거 그럼 성립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양한 존재 방식을 얘기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좀 이스라엘 낱말 하나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존재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네요. 바로 이게 전통적인 형이상학이 창안했던 있다의 의미입니다. 바로 이 수많은 이 존재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우리 말에 아주 좋은 뒤에다 성자 하나 붙이면 돼요. 본성. 존재자성을 일컫는 개념으로 이 존재를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하고 이것도 존재하는 어떤 존재라는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존재자라고 하자. 존재자란 말도 상당히 고차적인 형이상학적 추상화된 용어입니다. 모든 것은 다 존재자입니다. 신도 존재자고 논리적인 숫자도 존재자고 인간도 존재자고 다 존재자. 바로 형이상학은 바로 존재자로서의 존재자를 다루는 겁니다. 바로 이 존재자는 공통적으로 이 이즈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가말로 존재자 전체를 다루는 보편 학문이죠. 그렇죠? 근원적인 학문이에요. 벌써 이 존재자라는 낱말은 그렇지만은 벌써 우리가 이제 하이데거를 조금 이제 염두에 두면은 하나는 벌써 이 분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분사라는 구조 자체는 동사와 명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자꾸 형이상학자들은 명사적 의미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아니다. 명사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은 벌써 형이상에서는 고차적인 추상적 사용입니다. 바로 이 있는 것으로 출발해서 이끌어낸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이데거는 모든 존재자가 존재하는 그걸 앞선 사건으로서의 동사적 의미로서의 존재가 이미 일어나야 된다. 사건화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이 전통 형이상학자들은 존재하고 있는 것들 이후의 의미로서 드러난 존재 개념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 개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자를 탐구하는 그런 학으로서 형이상학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존재자라는 말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하나의 존재자적인 이런 차원으로 여전히 이해되고 있다는 거죠. 이 뭔가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뒤에 나오네요. 그래서 벌써 이미 존재자와 존재를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전통 형이상학자들은 하나의 존재자에 집중돼서 물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론과 전통 형이상학적 존재론과 구별해서 이 전통 형이상학자는 주도적인 물음으로써 존재는 무엇인가를 물었다. 이것만 해도 존재자 일반을 묻는 거죠. 그렇죠? 이것만 해도 아주 고차적인 어떤 그런 존재자 전체를 다루는
과정. 근데 하이데거는 이것과 구별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묻는데 나야말로 근본적인 존재론, 기초 존재론적인 물음을 묻겠다. 그게 다른 존재는 무엇인가? 예, 근데 이미 이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이 하이데거도 인정하듯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도 숨 쉴 사이 없이 이 존재가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결국 물은 것은 뭐냐면 존재자는 무엇인가를 물었다는 거죠. 이런 이벤트, 어떤 사건적인 의미로서의 존재를 제대로 묻지 못했다. 이것이 하이데거가 전통 형이상학자를 해체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인 소위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망각이다. 예, 금방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전통 현상 존재자로서의 존재자, 소위 존재자성을 물었고, 일반 존재론적인 입장.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근거, 그 존재자의 근거를 얘기했을 때는 또 다른 존재자, 소위 최고의 존재자 또는 아르케, 이런 다른 최고의 존재자로서 뭔가 환원시키면서 설명하려고 해요. 결국 존재자에서 존재로 가서 존재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예, 오히려 근데 하이데거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얘기는 바로 존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나야 될 어떤 토대로서 아까 닉퉁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바로 그러한 존재에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형이상학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결국 눈앞의 것에 매여서 형이상학을 하고 있다. 이거야말로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있네요. 아, 존재라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존재자를 탐구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바로 있는 것이 있기 위해서 있어야 될 앞선 사건. 이게 자기의 주제예요. 여러분,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술을 먹는다고 해서 여기서는 이 사람을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정이 있어야 친구예요. 예, 가족, 엄마, 아버지, 딸, 아들 다 있다고 하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존재자에는 존재가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존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먼저 와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그를 내는 자연은 숨기를 좋아한다. 헤라클레이토스 언명사. 존재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숨긴다. 존재자를 존재자에서 드러내는 동시에 자기를 숨긴다. 그 다음에 이 까미 식으로 하면 우리는 지금 이 무대에 지금 배우나 가수가 막 이제 노래하는 우리는 그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대는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무대가 꺼지는 순간 그것도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제가 칠판에다가 하얀 백목으로 글씨를 쓰면 여러분들은 하얀 백목 색깔이 묻어있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 하얀 백목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블랙보드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도 있어줘야 돼요. 그렇지만 그건 존재자처럼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눈앞의 것에 몰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형이상학도 이 눈앞의 것에 몰락해 있었던 하나였던 건 태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존재는 무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고 존재자를 드러내는 순간 자기를 은닉시키고 그럼 무와 같다. 예, 능력이 조금 더 지나가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하이데거가 말하는 존재의 의미 이건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 플라톤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그런 고차적인 어떤 추상적 사유입니까? 어떤 사변적인 어떤 그런 사유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분을 통해서 우리는 존재를 경험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 철학적으로 하이데거가 가지는 엄청난 그 전통 철학과는 다른 차이입니다. 조금 이따가 이제 아까 실존 철학의 중요한 내용 현존적 분석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전통 이 형이상학에서 뭘 존재의 의미로 추구했냐면요. 아까 존재자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그 존재자의 근거로서 그보다 신이라든지 이데아라든지 아니면 근대화에서 나타나는 모든 대상의 있음을 부여하고 있는 소위 인식, 주체 이런 쪽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실체적인 것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하이데거는 매 순간 우연적이고 상대적이고 시간적인 이런 인간 현존제로부터 존재론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플라톤과 틀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틀리고 다른 철학자와 틀린 것입니다.
어떻게 상대적이고 우연적이고 시간적인 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존재론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전의 철학과 완전히 발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동안에 금방 말씀드린 상대적이고 우연적이고 시간적이고 개별적인 이런 것들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런 어떤 형이상학적인 것에서는 항상 하위의 것이었습니다. 부차적인 것이고 파생적인 것입니다. 오히려 근데 이 부차적이고 하위의 것이라고 여겨졌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존재론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기초 존재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방 우리가 어떤 존재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고차적인 어떤 추상적 사유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을 통해서. 이미 근데 그리스인들은 그런 존재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에서 보면 타우마치, 예, 뭐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입니다. 그래도 어떤 타우마치, 경이로움이다. 의아해서 캠으로 보는 겁니다. 뭔가 저게 뭐지? 이라는. 예, 이것을 통해 어떤 기본적인 것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바로미스 다스타인데 위바 닉 필메아 닉스 닉스 왜 존재자는 있고 없지 않은가? 여러분 이 밤하늘이 그때 여러분들이 이런 경이로움을 느끼죠. 그렇잖아요. 왜 없지 않고 있다가 아닌가? 왜 존재자는 있고 뭐 자연과학자들처럼 뭔가 이 우주 행성의 어떤 질서라든지 이 원리를 찾아서 왜 있단 말이야? 뭔가 생명이 있어. 여기서도 신들이 왜 없지 않고 있단 말이야? 예, 하이데거가 뱅켄 하이스트 당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때 뱅켄이라는 것은 존재 사유를 말해요. 존재 사유는 곧 감사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왜 생일을 축하합니까? 있게 된다는 거죠.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는 이 존재의 의미, 어떤 참다운 어떤 존재를 이데아, 아니면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우시아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특히 이 추상화된 어떤 그런 사유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를 얘기하려고 할 때는 뭡니까? 낱낱이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의 존재 무게를 압스트락지요. 추상해야 됩니다. 그것은 맑은 존재의 의미. 그렇지만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존재 사유는 모든 낱낱이 존재자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무게를 인정해야 해요. 그건 감사하는 행위라고. 바로 그 감사는 단순히 형이상학적 사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이데거가 후기에 보여주는 딕텐, 시집기를 통해서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수 시인이 꽃을 꽃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인의 명명과 자연과학자가 꽃을 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시인들이, 예술가가 사물을 보는 것은 사물에 붙은 그 존재 있는 바 그대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과학자들은 드러난 만큼을 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인들이나 예술가는 드러난 것만 보잖아요. 아까도 존재의 은밀을 그대로 감싸 인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런 제대로 된 존재 사회는 형이상학적 추상화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과 시적이고 예술적인 차원을 통해서 그 존재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난다. 이런 얘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정말 한 시간이거든요. 네, 뭐 장자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얘기를 해보자면, 예, 뭐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이제 특히 이제 하이데거가 이 존재의 의미를 후기에 가서는 저희 이 자연 피지스라고 얘기합니다. 피직이라는 해서 오늘 피지컬하다. 이때 피직과는 완전히 다른 오히려 반대의 의미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존재라서 오히려 자연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존재의 바람이라는데 대지가 내쉬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그게 일지하는 그뿐이지만 이렇다면 온갖 구명이 다 요란하게 울린다. 바람이 불면 산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가 존재자가 존재한다라는 말 속에 이제는 뭐 자신의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낱낱이 존재자가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신비해할 수 있어요. 이게 하이데거가.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전만 해도 이 존재자에 대해서 있죠. 신이 창조한 것이라는 어떤 신성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소위 근대 초기만 해도 포화슈텔렌전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앞에다 갖다 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물 자체 우리가 할 수 없는 오늘 근데 기술과학은 어떻습니까? 존재자가 있죠. 닥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바 그대로로 놔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같은 그런 이 실증적인 어떤 그런 아니면 실용적인 이런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근대만 해도 어떤 그런 대상이라는 어떤 존재 방식으로 오늘날은 부속품화시키겠다는 거죠. 어떻게 존재의 존재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존재라는 것은 특히 이제 후계가 가지고는 하나의 좀 여분적인 것이다. 인간이 똑똑해서 존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존재의 귀를 기울일 때 제대로 존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인간은 존재의 목동이 아니다. 존재의 침묵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존재는 그 시대마다 자기를 보내준다. 시켜난다. 그 시켄의 모음이 개시큰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하이데거 연구자들이 여군적이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존재는 사건적으로 시대마다 자기를 보낸다. 그 보냄에 인간이 어떻게 응답했느냐에 따라서 한때는 이데아로, 한때는 우시아로, 한때는 필요물로서, 한때는 근대의 주체의 한 대상으로서, 오늘날은 부속품으로서. 그래서 오늘날 형이상학은 다른 말은 테크놀로지. 모든 것을 대량 생산 소비를 위한 어떤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804는 관광자원이고 여기는 학생들은 인적 자원입니다. 나라는 완전 테크노피아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떤 기능적으로, 부품적으로 이게 근대 철학의 근대 형이상학, 근대가 저희 존재자를 이해하는 방식이 점점 더 뭐랄까 극단화됐다 할까요? 그런 형태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동양의 존재의 소리와 서양의 존재의 어떤 소리, 또 그 기후에 응답했던 방식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이미 존재란 말을 허, 공, 무, 태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인간이 응답하는 방식은 바로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는. 동양화는 여백을 비어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입니다. 서양은 했죠. 흰색으로 다 칠해야 됩니다. 그들은 있는 것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형이상학이란 무엇인가에 강요해서 존재는 무다라고 했을 때 서양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이 세상은 오늘날 현재는 이 존재를 둘러싼 거대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서양의 존재의 눈에 이제 제 스승님인 이기상 교수님은 여기 사이언스 옵틱이라는 이 옵틱이라는 것은 광학, 존재의 눈깔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존재. 보는 깔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성격이라든지 어떤 특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민족마다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우리는 서양의 존재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다는 요즘에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토익, 토플 점수가 좋아야 돼요. 그죠? 우리 언어 속에는 천지인의 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언어라는 것은 세계의 거류와 같아가지고 점이라는 것은 천지, 땅과 이것을 양으로 해요. 그죠? 아, 야, 어여. 그러면 기억, 니은, 이것도 우리의 구강 구조와 하나의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속에 우리 세계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서양의 시각으로 모든 걸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고요한 의복은 우리 이상생 말씀 따르면은 감옥에서나 입는 것이 아니라 산속에서나 입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바로 이제 이 존재 물음이 왜 어떤 단순한 어떤 그런 철학의 하나의 어떤 그런 아카데믹한 이론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실을 이해하는, 오늘 모든 있는 것들이 있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하나의 계기라는 거죠. 바로 이제 우리 존재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테크놀로지가 형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존재의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하이데거 좀 내용을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존재와 시간이라는 주조에서 하이데거가 제시하려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형이상학과는 다르게 형이상학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만 해도 상당히 현존제의 형이상학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출발은 왜 하필이면은 존재 물음을 묻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존재자를 먼저 찾자는 것입니다. 존재로부터 뭔가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해석학적으로 저 저자의 어떤 그런 어떤 의도를 알려면 팩트를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존재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존재자와 가장 밀접한 어떤 존재자를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자가 존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존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유일하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문제 삼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존재를 당장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혐의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은 한 존재를 찾는 다름 아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분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전통적인 인간이란 낱말이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 신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를 쓰지 않고 인간이란 말 대신에 현존재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존재가 거기에 있다. 다자인이란 말은 특히 전기적인 의미에서는 존재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존재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동물학적으로 인간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동물 중에 이성이라는 종차를 가지고 있는 동물. 그래서 이때까지 철학 전체가 독특한 철학적 인간 이해 속에 항상 있는 게 인간은 이상적 동물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존재론적인 자기 자신의 존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존재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존재 물음을 묻기에 가장 합당한 존재자입니다. 예, 이거 자체가 굉장히 웃기죠. 존재를 알고 있다는 존재를 다시 신문에 해서 있죠. 존재의 의미를 알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데거는 상당히 해석학적 순환의 방식으로 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존재가 문제되고 있는 존재자를 묻는데요. 그래서 내가 I am 할 때 그 am이라는 이 am이라는 것은 현재입니다. 그죠? 인간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시간 속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의 존재의 의미는 뭡니까? 자, 근데 이 현재라는 계기도, 이 시간이라는 계기도 물리적 시간과 금방 이런 실존론적 시간은 틀리다. 존재가 이해되고 있는 그 의미에서의 지평에서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것은 T1, T2라는 어떤 그런 점적인 나열들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그 과거와 미래가 지금 현재 속에도 통일적으로 탈자태라고 표현하는데 통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 의미는 지금 단순히 이 책상이 현재와 있다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좀 현재에 있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I am 한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이행하고 있는 이 질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의미를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앞으로 나의 미래에 있을 나의 존재의 가능성까지를 지금 이 현재 속에서 얘기해줘야지 나의 존재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던져지면서 전승해야만 그 과거까지 같이 얘기해줘야지 바로 이 현재의 존재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하이데거에서 중요한 주저 제목이 존재와 시간이에요. 근데 그래서 존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은 존재가 문제되고 한 존재자를 선택해서 그 존재자를 신문에서 보니까 그가 어떻게 존재를 이해하고 있냐면 시간적인 계기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존재와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통 형이상은 그렇지 않았느냐? 예, 중요한 하나였던 시간적 계기에서 존재를 생각했지만은 항상적 현재라는 프레젠티지 현재라는 관점에서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해요. 예, The sky is blue 할 때 왜 is를 쓰나요? 당신 문법적 계산입니까? 뭔가 항상적 진리,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였던 시간적 계기만을 가지고 존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보통 형이상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어떤 현 존재를 보니까 이 존재라는 것은 과거와 미래와 현재라는 이 계기성, 역사성을 통해서 존재가 이해됩니다. 이게 바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금방 이 시간 속에서 존재를 이행해가고 있으면서 다양한 자기 이해 과정에서 수많은 존재자와 만나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가 존재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제 정부는 후설의 현상학적인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설은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이미 무엇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대는 의식과 저기 바깥에 있는 대상을 분리시켜놨습니다. 근데 후설이 발견한 현대 철학적인 가장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은 이미 무엇에 대한 의식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의식 아닌 그 무엇과 의식이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체와 객체는 이분화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주체와 객체를 이분해서 이론적으로 보는 한에 실제론이 문제가 되고 관념론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실제론이냐 관념론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여야한 세계는 이미 세계와 내가 하나로 되어 있는 이 관계성 속에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가능한 것은 후설은 상당히 그 소위 의식의 현상학적인 차원에서 의미로서의 세계, 그 이상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다면 하이데거는 이게 이제 세계의 존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미 세계에 나가 있다. 그리고 세계에 나가 있으면서 이미 수많은 존재자에게 이슬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간만. 그래서 이슬을 부여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존재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인간은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는 것은 아까 제가 이제 칸트를 얘기했지만 칸트에서 이런 어떤 그 주체 객체를 나누는 반성 철학적 관점에서 세계는 뭐냐면요. 칸트의 표현하는 소위 존재자의 계열의 총합입니다. 존재자, 대상, 인식된 대상의 총합이 세계입니다. 전형적으로 소위 인식론적 관점의 세계 이해죠. 하지만 하이데거적인 어떤 세계에는 뭡니까? 자기 존재 이행을 해나가면서 끊임없이 그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그 이해를 통해서 존재를 부여하면서 존재자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그런 차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런 얘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이제 도구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 도구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여러분 하나의 도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저기 저 운동장 한가운데서 발견하면 왜 이게 여기 와 있지? 지금 여기 있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거와 함께 지금 제가 이것만 주제로 얘기했지만 이미 비주제로 얘기된 이 교실의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주위 세계를 보면은 오히려 다 보면 여러분 여기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강의실에 들어오면서 뭐가 열어 밝혀졌습니까? 책상이 밝혀지고 이런 기자재들이 밝혀진다. 이런 기자재 도구라는 저희 손안의 존재자들이 의미 있는 것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손안에 있는 존재자들은 타자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 사람은 단순히 저기 지금 주차장에 빈 차들은 그 속에서 우리는 타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기 길가에 저기 들길에 있는 논밭에서도 우리는 타자를 같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앞서 이해되고. 그러니까 보면은 그렇지만 뭐야 이때까지 인식론은 다 분리시켜놓고 보는 것입니다. 책상, 장방향, 딱딱한 노랑, 갈색, 브라운, 책상. 그것은 삶의 맥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분절시켜놓은 것입니다. 논리적 명제들은 우리 삶의 세계를 다 분절시켜놓고 T나 F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의 존재수 인간은 근원적으로 세계에 이미 나가 있으면서 모든 존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가는 이유가 존재를 앞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존재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것과 연관된 언제 어디 이 시간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이해가 더불어 시간성을 가지고 개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데아는 얼마나 간단합니까? 모든 이 세계에는 이 가상들은 저 이데아의 반응들 간단하게 이데아를 가지고 설명은 그런데 오히려 하이데거가 지금 그냥 실존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렇죠? 눈앞에 있는 수많은 존재자의 존재 의미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데아론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존재자의 존재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존재론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죠. 이것이 전통 현상 같다.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은 제가 아까 이제 하이데거 후기를
조금만 시간 좀 더 주시면 하이데거 후기를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데거 후기에서는 오늘 특히 오늘 현대 형이상학으로 제가 아까 명명했던 테크놀로지에 대한 비판, 소위 그걸 기술 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기술 철학의 어떤 문제점. 그 기술이라는 것에 대한 그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원래 테크닉이라는 것은 포에시스, 뭔가 제작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이때 진정한 그리스적인 의미에서 포에시스, 포에틱이라는 말도 포에이인이라는 말은 메이크라는 뜻입니다. 만든다는 거죠. 테크닉은 원래는 만드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때 이 테크닉, 근데 독일말로 조금 이제 그걸 풀어서 어떻게 하게 되면 헤어포와 브링엔, 있는 바 그대로 모셔온다는 것입니다. 있는 바. 그 존재자가 있는 바 그대로 모셔오는 것이 포에시스고 테크닉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헤어포와 브링엔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포와 포어들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맞게 재단하고 가공하는 것. 이게 오늘날 테크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본래적인 의미는 테크닉은 그것이 아니에요. 순리를 순리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낮과 밤을 뒤바꾸고 계절을 뒤바꾸고 저희 뭐 양계장에서는 그냥 부리를 자르고 그냥 감별을 해가지고 그냥 소 돼지는 그냥 우리에게 우유를 주고 그냥 그 고기를 주는 것으로만 보이잖아. 오늘 모든 어떤 존재자를 그런 어떤 우리의 먹거리, 볼거리, 우리의 놀거리 다 버리고 바로 이제 그런 기술을 극복하는 방법은 사실 예술적인 차원으로 돌아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자가 있는 그 바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돼요. 예, 아까 이제 무의 얘기 한번 나오죠. 하이데거르크와 유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겔라스텐 초연한 내막이라고 해요. 후기와 같은 좀 전기만 해도 여전히 실존 철학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존재 가능성. 그래서 아까도 존재 의미를 부여한다. 소위 프로젝트 하나. 상당히 실존 철학적인 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기초 존재론적인 논의를 했다면 여전히 이 철학도 사실상 칸트가 말하는 어떤 지성의 어떤 그런 어떤 뭐 12가지 카테고리처럼 하이데거르 인간은 존재 이해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자에게 존재 의미를 부여하면서 한다는 상당히 근대 철학적인 잔재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후계가 이걸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존재의 목소리에 그냥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존재가 그 시대마다 알려지는 소리에 우리가 109 정도를 하는 그걸 페어 안트 보르툰이라고 합니다. 보르툰이라는 것은 영어로 워드, 낱말입니다. 안트라는 것은 대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의 소리에 워드, 큰 대문자로 보르툰은 말씀이죠. 그죠? 그 존재의 말에 페어, 맞서, 예뻐하라. 이게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예, 그만큼 예술은 그냥 닥달해서 있는 그대로 다 까발겨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을 간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술이에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어떤 그런 오늘 테크닉화, 기술화된 어떤 것을 극복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유명한 이제 그 얘기 중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예술은 고흐가 그린 이 뭐 농부의 구두죠. 사피로라는 사람이 농부의 구두가 아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하이데거는 이 도구인 이 구두를 그렸는데 고흐가 여기서 이 예술 이 작품 속에서 뭘 볼 수 있느냐? 농부의 은밀된 세계가 드러납니다. 예술은 바로 존재의 진리가 어떤 그런 은닉된 어떤 차원의 어떤 존재의 진리를 같이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한 대표적인 예로 고흐의 구두 그림을.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이제 인간 전 존재가 자기의 실존적 가능성을 기투한 그것을 어떤 기투 기반으로서 드러나는 어떤 세계 차원이 아니라 이제 후기에 가지고는 이 세계를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중불나게 잘난 데서 모든 것을 규정하고 에스 페르시피 지각된 것이 존재는 지각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우리에 의해서 지각된 것들이에요. 그게 근대적인 존재 이해입니다. 그러면 중세는 신이에요. 모든 것이 다 피조물. 근데 지금 후계가 가지고는 이제는 한 사물을 볼 때 그냥 우리 대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창조물로 보거나 아니면 무슨 재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사방세계로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신과 인간이 어우러져 있다. 사물 속에서 그걸 보라는 거죠.
술 항아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술 항아리는 누가 제작했는지, 무슨 재료인지, 그것에 관심이 아니라 저희 땅으로부터 빚어서 대지에서 수액을 머금고 태양을 받으면서 하늘의 태양으로 그 빛으로부터 연그른 포도를 축제날에 신 앞에 드리는 인간들의 죽을 자들을 넣어서 인간들의 모습을 사물 속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후계가 가진 바로 이런 어떤 세계 이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세계가 진정한 모든 사물들과 인간들이 처해요. 그래서 인간도 한 거울, 인간도 신과 하늘과 땅을 하나에 비추는, 자기가 유일하게 있을 어떤 존재의 이유는 다른 것을 비춤으로써 자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우러진 윤물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세계다라고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페할테나 자제하고 절제하라. 아까 말씀 겔라슨, 비틀즈가 부른 레리비 이런 그대로 놔두어라. 이제 주장. 그래서 여러분 803에 가보세요. 모든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 있는 난초는 조금 제가 열심히 물을 준다는 오히려 덕분에 너무 많이 줘서 죽더라고요. 아무리 잘 키워보려고 안 커. 근데 이제 804는 누가 우리가 자연 보호하나요? 어떻게 우리가 보호되면 되지. 그대로 놔둬서 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방의 세계예요. 그 속에서 인간은 고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고향에서 인간은 들길 옆에 튼튼하게 자란 끝갈나무처럼 광활한 하늘에 자신을 열고 어두운 대지에 뿌리를 박고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이데거가 후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계, 우리는 여전히 고향 상식, 그런데 진정한 존재의 기귤이어서 다시 그 고향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지만 상당히 어떤 시대 비판적인 또 진단적인 그런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또 많은 내용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예, 질문을 통해서 조금 더 못했던 부분을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